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침체된 도심을 재개발하거나 재건축하는 대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광주에서도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광주시가 광천터미널 앞에 들어서는 고층 주상복합 건물 신축에 대비해 터미널 주변 정류소를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에 또다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공공기관에선 차량 이부제가 시행되고 공회전도 금지됩니다. 친일파 인사들이 교가를 만든 광주 지역 중고등학교 가운데 절반가량이 올해 입학식 때 교가 제창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도시재생 뉴딜 정책입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대신 도심을 새로운 활력을 갖도록 정비하고 원주민도 정착시키고 경제 활성화도 함께 꾀하겠다는 건데요. 광주에서도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정용욱 기자입니다. 광주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정부 공모를 통해 지난 2017년부터 모두 8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광주역과 전남대, 동명동 일대 등이 대상 지역으로서 모두 1,800억 원 이상의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됩니다. 이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광주역 사업의 경우 이달 안에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도시재생을 본격 추진합니다. 광주역 일대는 2025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면 문화 콘텐츠 산업공간이 조성되는 등 낙후 지역이라는 오명을 벗고 새로운 경제 거점으로 거듭납니다. 이를 통해 일자리 8,600여 개가 창출되고 1조 2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됩니다. 유통, 상업의 중심지, 또 문화 콘텐츠 산업의 메카로 충분히 매력 있는 지역으로 탈바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주시는 올해 백운광장 일대를 포함해 앞으로 2021년까지 3년 동안 16곳의 추가 선정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이달 말 정부 발표에서 백운광장이 추가로 선정되면 580억 원이 투입돼 청년 창업 공간 조성 등 남구 경제의 중심축으로 육성됩니다. 착공 예정되어 있는 도시철도 2호선 그리고 백운고가 철거하고 함께 이렇게 시행이 되면은 상당한 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걸로 그렇게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원 마련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매칭 사업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사업비를 절반씩 부담합니다. 따라서 재정이 열악한 광주시는 어려움이 많다며 국비 지원 확대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가 무기한 계약 연기를 철회하고 모든 유치원을 정상 계약하기로 함에 따라 광주는 보육 대란을 피하게 됐습니다. 한유총 광주지회는 어제 비상회의를 열어 밤늦게까지 회의한 결과 광주 지역 전체 유치원을 정상 계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계약 연기를 확정했었던 광산구의 유치원 한 곳도 입장을 바꿔서 모든 유치원이 정상 계약합니다. 한유총 광주지회는 유아교육 현장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와 시교육청의 상호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며 철회 이유를 밝혔습니다. 광주시가 광천터미널 주변 교통 혼잡을 덜기 위해 시내버스 정류소를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터미널 맞은편에 주상복합 건물이 신축됨에 따라 교통 혼잡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이달 말까지 정류소 분리 공사를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이번 공사로 시내버스와 택시의 승하차가 분리되고 주상복합 건물 진출입로도 별도로 운영돼서 교통 혼잡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아침도 미세먼지와 안개가 가득합니다. 지지난주 수요일부터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가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대기는 정체된 가운데 국내 미세먼지가 계속해서 생성이 되겠고 설상가상으로 국외 미세먼지까지 유입되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현재 광주 전남 전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광주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평소의 2배에서 4배가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광주 전남 전 지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시행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귀찮아하지 마시고 황사용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미세먼지가 가득한 데다 안개도 자욱합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고요. 현재 광주 전남 지역 대체로 흐린 가운데 해안 지역에서는 약한 빗방울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들어서는 점차 날이 맑아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광주의 초미세먼지주의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광주시는 주말 동안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전 6시부터 시내 전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시행에 들어갔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는 차량 이부제가 실시되고 주 정차 차량의 공회전이 금지됩니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 광주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4번째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한 대표적 인물인 백범 김구 선생이 광주와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백범과 광주의 인연을 짚어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해방 직후 전재민들이 모여 사는 판자촌이었던 광주 백화마을. 지금은 빽빽히 들어선 아파트 속 백화아파트라는 이름과 아파트 옆에 자리 잡은 역사공원에서만 어렴풋한 흔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전쟁을 피해 고국으로 돌아와 집 없이 떠돌던 6살 어린 소녀는 이 백화마을에서야 제 집을 갖게 됐고 부모님 7남매와 더불어 삶을 꾸렸습니다. 그가 유년기와 청년기를 보낸 집터엔 이제 집을 지어준 선생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김구생 선생님이 좋다는 걸 이제 알고 진짜 나는 감격했어요. 감격이고. 여기서 사람들이 그런 걸 전혀 몰랐어요. 해방 직후인 1946년 광주를 방문한 김구 선생은 광주 천변에서 움막을 짓고 사는 전재민들을 도우라며 후원금을 냈습니다. 그 돈을 종잣돈 삼아 옹기종기 방 한 칸짜리 작은 주택 100채를 짓고 백가구가 화목하게 살라는 의미를 담아 백화마을이 생겨난 겁니다. 김구 선생님의 이러한 가난한 동포에 대한 사랑, 이런 부분은 광주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 1948년에 서울 송동구 금호동에 김구 주택을 또 마련하시고, 판자촌이 아파트 개발에 밀려 사라지자 김구가 남긴 따뜻한 결의 사랑을 잊지 말자는 움직임이 모여 백화마을에는 전국 2번째 백범 기념관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기존에 사셨던 분들이나 또 시민사회나 학계의 많은 분들이 그 지역 부분은 좀 보존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기감이 되고 그 백범 선생님이 행하셨던 그런 길을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었습니다. 불환과의 환불균. 나라를 책임진 사람과 가정의 가장은 적게 가진 것보다 모두가 고르지 못함을 걱정해야 한다는 김구의 정신은 소외되고 공국했던 백화마을 전재민들에게 삶을 되찾게 한 나눔으로 남아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목포 유달사된 3.1 독립만세운동에 기여한 애국열사 37명의 이름을 새긴 기념탑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인물이 국가보훈처 유공자 명단에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용기 기자입니다. 1980년대 목포시가 주도해 유달산에 건립한 목포 3.1 독립운동탑. 100년 전 목포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했거나 참가한 37명의 애국열사 명단이 새겨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국가보훈처 유공자로 인정된 인물은 18명입니다. 그러나 절반이 넘는 나머지 19명은 지금도 유공자 명단에 없습니다. 4.8 만세운동 당시 정명여학교 주동학생 12명 가운데 김현순, 청지래 등 2명이 빠져 있고 기독교 신도로 참가했던 박여성, 양병진, 일본 2.8 독립선언에 참가한 남궁혁, 차남석과 목포운동을 주도했던 오도군, 김영주 등 7명, 3.1운동 애족장을 받은 박상열과 함께 당시 체포됐던 2 동생 박상술, 박상호 형제, 그 밖에 김봉원, 김영애, 박종근, 박종두, 서지연, 양일석 6명입니다. 왜 이들은 국가유공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지역을 떠나기도 하고 또는 후손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봅니다. 특히 독립유공자에는 포함됐지만 목포 기념탑에 없는 인물도 당시 만세운동을 선도해서 주도한 것으로 기록된 서상봉 등 17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그런 중요한 문제를 단순히 후손들한테 맡길 것이 아니고 지역에서
유공자 찾아주기 운동 같은 걸 펼쳐가지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합니다. 1919년 근대 개항도시 목포는 대표적인 식민지 수탈 지역이었지만 그만큼 일제에 대한 지역민의 저항도 치열했습니다. 3.1 독립운동 100주년 기념식과 행사도 중요하지만 숨겨진 유공자 발굴 작업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MBC 뉴스 장용기입니다. 친일파 인사들이 교가를 만든 광주 지역 중고등학교 가운데 절반가량이 올해 입학식 때 교가 제창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 등에 따르면 친일 인명사전에 수록된 광주 지역 중고등학교 교가 작사가 작곡가는 모두 4명으로 이들이 만든 교가를 사용 중인 학교는 13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학교 가운데 광덕중과 광덕고, 대동고 등 6곳은 올해 입학식을 진행할 때 교가 제창을 빼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주 자유한국당의 새 대표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선출됐습니다. 제1야당의 우경화에 대해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5.18 진상규명이나 개혁과제 추진이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높습니다. 오승용 시사평론가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투표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황교안 신임 대표가 전체 절반 정도를 득표를 했는데 이렇게 많은 지지를 받게 된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황교안 후보가 68,713표, 정확히 50.0%를 얻었고요. 2위는 오세훈 후보가 31.1%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3위는 김진태 후보가 18.9%를 얻어서 모두의 예상과 비슷한 결과를 초래했는데요. 황교안 후보가 이처럼 50.0%로 1위를 하게 된 배경에는 두 가지 배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선 후보 지지율 선호도 1위에 따른 어떤 대중성이 초기 대세론을 형성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당내에 황교안 후보를 대체할 만한 당내 주자들, 유력 대선 후보급 주자들이 없었다라는 것들, 또 친박과 비박 모두 황교안 대안론을 내세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당초의 민심은 오세훈, 그리고 당심은 황교안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는데 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민심은 오세훈을 만들 수 있었던 룰에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초 자유한국당 경선 룰에 따르면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자유한국당 지지자와 무당파가 아닌 경우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돼 있었는데요. 막판 후보자 간 룰 미팅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지지자나 무당파가 아닌 민주당 지지자도 여론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라는 거죠. 아마도 오세훈 후보가 경선을 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아마 타협의 산물인 것 같은데요. 어찌됐건 오세훈 후보가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50.2%를 얻었고요. 황교안 후보는 37.7%를 얻어서 여론조사에서는 앞섰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국민이 원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의 변화의 방향이 합리적인 개혁적인 보수화의 길을 원하고 있지만 실제 결과는 당원들의 생각은 당파성을 강화하는 강경 보수 우경화로 흐르고 있다라는 것이 드러났다라는 거고요. 한 가지 더 확인할 것은 태극기 부대가 이번 경선 과정에 깊숙이 참여하면서 자유한국당의 주요 세력으로 자리를 잡았다라는 겁니다. 그랬죠. 아마 주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사건건 당대표의 리더십에 도전할 수 있는데 이걸 과연 극복할 수 있는가도 큰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번에 신임 황교안 대표가 선출이 되면서 5.18 진상규명이랄지 아니면 선거제 개혁이랄지 이런 부분이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보수판 역사 바로 세우기라고 흔히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우선 5.18 진상규명과 관련해서 위원 2명에 대한 부적격 판정이 청와대에서 있었고요. 재추천 요구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지지층 결집을 위한 좋은 재료로 삼을 것 같습니다. 아마 다른 정당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5.18 진상규명 특별법 부칙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컨대
위원 중 9명 중에서 3분의 2가 구성이 완료되면 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작업을 착수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선거제 개혁의 경우 자유한국당의 일관된 원칙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에는 의원수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선거제 개혁을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계속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더 이야기를 나눠보면 일각에서는 이 탄핵 불복 발언 그리고 5.18 망원 의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황 대표의 첫 시험대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현명한 결정은 본인이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아마 이런 전례를 따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는 7일 윤리위에서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황교안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당원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걸 결정하자라는 그런 대안이 있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순례 최고위원 의원의 경우에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여성목 최고위원이 아니라 3.15 득표에서 최고위원에 당선된 선출직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윤리위에서 제명이라든지 당원권 정지를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당원들의 결정을 통해서 본인들의 어떤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2020년 총선을 앞두고요. 보수 야권의 지형이 어떻게 그려질지도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측은 이 자유한국당의 보수 통합론에 강력히 반발하는 분위기던데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 첫 번째는 4월 3일 예정된 재보선 선거 결과입니다. 영남 지역에서 두 지역에서 치러진 선거이기 때문에 이 두 곳 모두 승리해야 된다는 부담이 황교안 체제에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선거 과정에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보수 대통합을 이야기했는데 실제 보수의 중심은 태극기 부대가 중심이 된 강경 보수 우경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바른미래당을 포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내부의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자유한국당이 구심력이 강해지기보다는 원심력이 강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승경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누리꾼들의 관심사를 키워드로 정리해보는 누리픽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어떤 키워드가 많은 관심을 받았을까요? 신창동 화재, 첨단 롯데 쇼핑몰, 네일로 패스였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신창동 화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광주 광산구 신창동의 한 2층 높이의 생활용품 창고에서 불이 났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3억 5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는데요. 내가 아까 봤다던 소방차 이거였다? 나 이거 눈으로 봤다고. 진짜 무서웠어. 직접 현장에서 본 누리꾼들은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진짜 크게 났다. 인명피해는 없댕. 또 일부는 큰 불에도 다친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에서도 이슈로 떠오른 첨단 롯데 쇼핑몰. 이 키워드에 누리꾼들이 주목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롯데자산개발이 롯데슈퍼 첨단점 부지에 49층짜리 주상복합 건물 신축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주변 상인들과 시민단체, 정치인들은 골목상권 침해를 우려해 이점 저지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반대 활동에 나서기도 했죠. 이제 첨단이 핫플레이스가 되는 건가요? 내 집값 올라가는 소리 좋구만. 일부 누리꾼들은 벌써부터 땅값 상승과 편의시설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을 품기도 하고, 첨단에? 굳이? 49층을? 교통도 불편할 듯. 또 주변 맛집이 없어질 것을 걱정하는 등 다양한 이유로 반대하기도 했는데요.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레일에서 겨울과 여름이면 선보이는 네일로 패스 들어보셨나요? 광주 MBC가 제공하는 SNS 콘텐츠 요즘 것들의 경제에서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네일로 패스는 만 27세 이하 청년들이 네일로 패스 한 장만 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자유여행 패스인데요. 대신 KTX를 제외한 ITX 청춘이나 무궁화호 같은 일반 열차들만 입석 또는 자유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여행 기간에 따라 구매할 수 있는 네일로 패스. 새롭게 2인권도 만들어져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KTX를 6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등의 다양한 혜택도 제공하고 있어 청년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전국 여행 가야 할 느낌이야. 여름방학 때 같이 갈래? 현재는 기간이 끝나 이용할 수 없지만 많은 누리꾼들이 다음을 기약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의 누리픽이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길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 봄, 가을에 중성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에서 이 사업을 함께하는 보호단체가 횡령 등 내홍에 시달리면서 올해 사업이 늦춰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소식 김진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목포의 고양이 보호단체입니다. 사고로 다치거나 유기된 고양이 30여 마리를 돌보고 있습니다. 특히 길고양이들의 무분별한 번식을 막기 위해 중성화 수술을 한 뒤 풀어주는 TNR이 주력 사업입니다. 지난해 목포시의 예산을 받아 중성화 수술 뒤 터전으로 돌려보낸 길고양이는 150여 마리. 올해는 단체의 전임 대표와 현 임원들이 법적 다툼을 벌이면서 목포시가 봄철 중성화 사업을 잠정 보류한 상태입니다. 3월 달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은 조사 결과를 한번 보고. 이 단체에서는 지난해 6월 전임 대표가 사업비 4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포착돼 벌금 처분을 받은 상태. 이후 전임 대표 측 역시 이 사실을 알린 현 임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하고 단체가 길고양이에게 무허가로 주사를 놨다며 수의사법 위반으로도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는 애들이 너무 많다. 좀 빨리 해주면 안 되냐고. 1월달부터 계속 전화가 왔는데 길고양이랑 공존하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 사업이 지금 막히니까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죠. 목포시가 올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비로 책정한 예산은 2,400만 원. 번식기인 봄철이 다가온 가운데 때 아닌 갈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 대중교통 이용객 가운데 시내버스의 이용객은 줄어들고 도시철도의 이용객은 늘었습니다. 광주시가 발표한 대중교통 계획 보고서를 보면 광주 시내버스 이용객은 지난 2013년 1억 5,200만 명에서 재작년 1억 3,400만 명으로 연평균 3.01%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도시철도 이용객은 2,800만 명에서 5,100만 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 연평균 증가율도 5.7%에 이르렀습니다. 버스 이용객이 줄어든 것은 주 이용층인 유소년 인구가 감소한 데다 신규 택지 개발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통학 수요가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남도관광 1번지로 부상한 여수지역 관광객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남 해안의 다른 도시들이 관광 인프라를 경쟁적으로 확충하고 있어서 여수의 관광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지난해 공식 집계된 여수 지역 관광객 수는 1,365만여 명. 전년보다 10% 가까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올 1월 관광객 수 역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인 가운데 관광객 유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 관광 활성화를 이끌었던 해상 케이블카. 지난해 경남 사천에 이어 오는 4월엔 국내 최장 해상 케이블카가 목포에서 운행을 시작합니다. 여기에 이달 말이면 서부권 섬 관광의 기폭제가 될 신안의 천사대교도 개통합니다. 향후 대북 관광까지 재개될 가능성이 커지자 여수 지역 관광업계는 긴장감 속에 자성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수 관광의 현실은요, 내 것 챙기려다 우리 것을 잃어가는 그런 서비스 마인드입니다. 뼈를 깎는 좀 혁신이 필요하지 않은 시점인가 아닌가. 관광의 질적 성장을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할지도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내년쯤 전남대 여수 캠퍼스에 관광학과가 신설돼 관광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고흥과 보성, 순천을 연계한 여자만 지역의 광역 관광을 서둘러 여수 관광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생태관광, 해안관광 이런 테마로 주변의 여자만과 주변 인근 섬들을 연계하는 큰 어떤 벨트 형태의 지역들을 관광 개발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회의와 전시 등을 융합한 마이스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컨벤션 전담 조직을 유치하는 것도 지역 관광의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라남도가 지역대학과의 동반 성장을 모색하기 위해 대학 자율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교육부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지 못한 전남 지역 8개 대학을 대상으로 지역 인재 육성과 지역사회 협력 기여 방안 등 대학 자율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공모해 총 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서 대학과 지자체 간 협력 우수 모델을 만들어 내년도 정부 합동평가 등에 대응하고 사업 성과를 분석해서 도내 모든 대학으로 공모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신임 사장에 김인식 전 농촌진흥청장이 선임됐습니다. 김인식 사장은 경남 진주 출신으로 전국 농민단체 협의회 사무총장을 거쳐 노무현 정부 대통령 비서실 농어촌 비서관과 농촌진흥청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김 사장은 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전남 지역 농업인들에게 담보물이나 연대보증 없이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보증 규모를 2,200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지난해보다 222억 원을 추가해서 청작년 귀농귀어 창업 신용보증 한도를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했고 동일인별 전체 보증 한도도 개인은 1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하고 법인은 1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늘렸습니다.